1992년 4월 13일 새벽, 부산 앞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에는 아직 별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살 청년 이수는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작은 배를 끌고 나와 그물을 던졌습니다. 멸치와 전어가 조금이라도 잡히면 시장에 내다 파라쌀을 살 수 있기에 새벽 바다는 늘 그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손발이 갈라진 채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멸치 몇 마리라도 더 잡아가면 아이들 국이라도 끓일 수 있으리라. 그러나 바다는 오늘따라 낯설었습니다. 안개가 두껍게 깔려 있었고 멀리 수평선 쪽에서 희미한 검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위나 섬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은 점점 커졌고 서로 이어져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이수는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그것은 바위가 아니라 거대한 배였습니다. 한두 척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척, 아니 수백 척이 바다를 뒤덮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지? 그 순간 그는 깃발을 보았습니다. 낯선 문양, 붉은 해와 검은 무늬가 그려진 낯선 깃발, 일본군의 군기였습니다. 그 순간 이수의 심장은 천둥처럼 뛰었습니다. 그는 노를 놓칠 뻔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일본 배다! 노를 미친 듯이 저 육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일본이 우리를 치겠어? 평화조약을 맺었다는데 말도 안 돼.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아침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군의 대포가 부산포를 향해 불을 뿜은 것입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개가 짖고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품에 매달렸습니다. 집은 불길에 휩싸였고 장터의 지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짐을 챙길 틈도 없이 산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은 넘어져 피투성이가 되었고 어린아이는 부모를 잃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수는 부모의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어서 산으로,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젖은 그물을 움켜쥔 차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수야, 우리 살림은 이 바다뿐인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포탄이 떨어져 집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시각 부산 진성을 지키던 장수 정발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는 화살을 쏘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말라. 나라를 지켜라. 그러나 병사들의 무기는 낡았고 화약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본군의 총포와 화승총은 불을 내뿜었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와 연기가 뒤엉킨 전장에서 정발은 마지막 순간까지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 성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부산은 불길에 휩싸였고 백성들의 비명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수는 산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붉은 불길이 하늘을 물들이고 연기는 산 너머까지 번졌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인은 오열했고 젖먹이를 품은 어머니는 젖조차 나오지 않아 아이를 달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진다. 이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부산포가 무너진 이후 조선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무너졌습니다. 관군은 도망쳤고 지방 수령은 제 몸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길 위에 올랐습니다. 산과 들에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쌀 한 톨 없는 자루를 메고 아기를 등에 업고 소를 끌며 낯선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수도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산골 마을로 숨어들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걸까? 군대는 어디 있고 나라는 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걸까? 그는 도망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성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고 했고 어떤 이는 관군이 백성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우릴 지켜줄 자가 없구나.
결국 나라를 살리는 건 우리 손뿐이구나. 사실 조선의 군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들어 있었습니다. 무기는 낡았고 훈련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장수들은 뇌물로 벼슬을 샀고 위정자들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말은 수차례 있었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대가는 백성들이 피로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차근차근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와 병선을 새로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과 들에서는 백성들이 의병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낫을 들고 서당 훈장이 창을 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순은 산속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 칼을 잡아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느냐.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다짐이 태어났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그물에 물고기를 담을 이유조차 없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 그날은 단순히 전쟁이 시작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순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저항의 불씨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이수의 이야기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 훗날 나라를 지켜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장군과 전투가 아닙니다. 그날 바다에서 공포를 마주했던 평범한 어부들의 두려움, 산으로 달아나던 아이들의 울음, 집을 버려야 했던 어머니의 눈물이 바로 임진왜란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짜 얼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산포에서 불길이 번져 전국으로 퍼져나가던 임진왜란의 또 다른 이야기,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이순신이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192년 4월 부산포가 무너진 뒤 나라 전체는 불길 속에 잠겼다. 불타는 집 위로 연기가 솟고 아이 울음과 어머니의 절규가 산과 들에 메아리 쳤다. 길 위에는 끝없는 피난 행렬이 이어졌다. 노모를 부축하는 아들, 아이를 업은 어머니, 빈손으로 뛰쳐나온 노인까지 모두가 눈물로 땅을 적시며 한 걸음씩 옮겼다. 이수와 가족도 그 행렬에 섞여 있었다. 뒤에서는 포성이 울리고 앞에서는 사람들의 신음이 이어졌다. 그러나 조정은 무너졌다. 왕은 한양을 버리고 달아났고 대신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관군은 낡은 무기와 썩은 군량에 지쳐 싸울 힘조차 잃었다. 백성들은 절망했다. 임금이 도망갔다는 소문, 성문이 무너질 때 군관이 가장 먼저 달아났다는 이야기, 백성을 버리고 재물만 챙겨 달아난 수령의 이야기가 사방으로 퍼졌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결국 백성을 지킬 자는 백성 자신뿐이었다. 상골에서는 농부가 낫을 갈아 허리에 차고 서당 훈장이 죽창을 쥐었다. 장터의 상인과 목수, 승려와 노비까지 손에 잡히는 무기를 들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병이라 불렀다. 이름도 없고 명령도 없었지만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모였다. 이수는 산속에서 만난 노인의 말을 잊을 수 없었다. 젊은이, 칼을 잡아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느냐. 그 말은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다시 바다로 내려갔다. 전라도 여수, 아직 무너지지 않은 수군진,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남들이 평화라 부르던 시절에도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바다의 변화를 읽고 배를 다듬고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훈련장은 바람과 북소리로 가득했다. 북이 3번 울리면 노를 멈추고 4번 울리면 저편을 준비했다. 병사들은 땀을 흘리며 움직였고 화포장전은 한치의 실수도 없었다. 이순신은 바람의 결을 읽게 했고 물살의 흐름을 외우게 했다. 그는 말했다. 훈련은 살 길이다. 전투는 준비된 자에게만 승리를 허락한다. 이수는 군영 앞에서 말했다. 부산포 어부 이수라 합니다.
바다의 길은 압니다. 싸우고 싶습니다. 문을 지키던 군관은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한 어부가 수군의 노를 잡았다. 물집투성이 손바닥으로 그는 역사의 노를 저었다. 훈련은 혹독했지만 그는 버텼다. 화약 냄새가 손에 배었고 북소리에 몸을 맡기자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커졌다. 얼마 뒤 정찰선이 급히 돌아왔다. 남해 옥포 일대에 일본 수송선 다수가 정박해 있다는 보고였다. 병사들은 방심한 채 짐을 내리고 있었다. 이순신은 바람과 물살을 살피고 말했다. 지금 이때다. 북이 울렸다. 배들이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이수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안개 너머 붉은 태양 문양의 깃발이 보였다. 부산포를 불바다로 만든 깃발이었다. 이순신의 손이 들리자 명령이 떨어졌다. 발포. 하늘이 찢어지듯 포성이 울렸고 불덩이가 날아가 적선을 강타했다. 방심하던 일본 병사들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고 노래가 비명으로 바뀌었다. 조선의 화포가 연달아 불을 뿜었다. 적의 배는 불길에 휩싸여 산산조각 났다. 조선 병선들이 거리를 좁히자 이순신이 외쳤다. 저편. 갈고리가 던져지고 배와 배가 맞붙었다. 병사들이 뛰어올라 칼과 창이 부딪혔다. 이수도 창을 들고 적선으로 몸을 던졌다.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부산포의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울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창을 찔렀다. 적의 칼이 어깨를 스쳤지만 창끝은 병사의 가슴을 꿰뚫었다. 처음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료의 함성이 그를 일으켰다. 그는 이제 싸움의 일부였다. 옥포 앞바다는 불길과 피, 연기로 뒤덮였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조선 수군은 질서 정연했다. 적의 배가 방역하면 즉시 화포가 응수했고 병사들은 협공을 펼쳤다. 일본 병사들은 허둥지둥했다. 지금까지 땅에서는 저항조차 받지 않고 내륙을 쓸어갔지만 바다에서는 달랐다. 조선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결심으로 불타올랐다. 전투는 몇 시간 이어졌다. 수십 척의 일본 수송선이 가라앉았고 바다는 검게 물들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 기록된 조선의 승리였다. 이순신은 도치대 위에 서서 불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다. 적은 더 많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워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수는 피 묻은 창을 들고 붉게 타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짐했다. 두려움은 여전하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바다와 함께 싸우리라. 1292년 여름, 옥포에서의 첫 승전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패배와 절망으로 무너져 가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러나 왜군의 기세는 여전히 거셌다. 육지의 성들은 무너지고 길 위에 피난,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한양은 이미 함락되었고 조정은 무너졌다. 하지만 바다만은 달랐다. 바다에서는 아직 조선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이순신은 단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았다. 옥포 승리 후에도 그는 병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무기와 군량을 점검하며 다음 싸움을 준비했다. 그가 기다리던 비밀의 무기 또한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것은 조선이 수십 년 동안 구상해온 철갑의 전선, 바로 거북선이었다. 배의 선두에는 용머리가 달려 있었고 그 입에서는 화포가 불을 뿜을 수 있었다. 돛은 튼튼하게 세워졌고 갑판 위에는 쇠못이 촘촘히 박혀 있어 적이 올라탈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괴물선이라 불렀다. 왜군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비밀 병기였다. 이수는 그 거대한 배를 처음 보았을 때 숨을 삼켰다. 평생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런 배는 본 적이 없었다. 마치 바다 위의 괴수처럼 무겁고 위압적인 모습. 그는 거북선 승조원으로 차출되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희망이 솟구쳤다. 이 배에 오르는 순간
그는 다시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역사의 파도 속에 선 병사였다. 거북선 안은 어둡고 좁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결의를 다졌다. 북이 울리면 노가 움직이고 화포가 장전되면 긴장된 침묵이 흐른다. 그 공간 속에서 이수는 두려움과 결심을 동시에 느꼈다. 사천 앞바다, 왜군의 배들이 정박해 있었다. 그들은 조선 수군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리라 방심한 듯 배 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미 결단을 내렸다. 오늘 바다의 철갑의 용을 풀어라. 북이 울리고 조선에 병선들이 출항했다. 바다의 바람은 들물로 불며 조선의 돛을 밀어주었다. 이수는 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배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거북선은 선두에 섰다. 용머리의 눈은 붉게 빛나는 듯했고 배 안의 병사들은 숨죽이며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렸다. 마침내 적선이 눈앞에 나타났다. 왜군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순신의 손이 높이 들리자 명령이 떨어졌다. 말포, 거북선의 용머리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굉음과 함께 불덩이가 적선의 갑판을 강타했다. 일본 병사들은 경악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불을 뿜는 괴물선이 나타난 것이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고 병사들은 허둥지둥 무기를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조선의 화포가 연달아 불을 뿜었다. 불길과 연기가 바다를 뒤덮었고 적의 함성은 비명으로 바뀌었다. 이순신은 외쳤다. 돌격! 거북선은 적선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충각이 적의 배 옆구리를 강타하며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배가 찢어지고 물이 스며들었다. 이수는 온몸이 흔들리는 충격 속에서도 창을 움켜쥐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적병 하나가 눈앞에서 칼을 치켜들었다. 순간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창을 찔렀다. 적이 쓰러졌다. 그의 손은 피에 젖었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옆에서는 동료들이 갈고리를 던져 적선을 붙잡고 병사들이 뛰어올라 칼을 휘둘렀다. 거북선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적의 배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배를 향해 돌진했다. 사천 앞바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불길은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검은 연기는 태양을 가렸다. 바다는 피와 기름으로 물들었다. 그러나 그 혼돈 속에서도 조선 수군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순신의 지휘는 단호했고 병사들의 호흡은 하나였다. 거북선은 불길 속을 뚫고 나아갔고 적은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일본군은 처음 보는 괴물선에 혼비백산했다. 그들은 총포를 쏘아댔지만 두꺼운 철갑은 쉽게 뚫리지 않았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번졌고 조선의 함성은 더욱 커졌다. 몇 시간의 전투 끝에 사천 앞바다는 불타는 적선들로 뒤덮였다. 수많은 일본 배들이 침몰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다에 뛰어들어 허우적거렸다. 그러나 파도는 냉정했다. 바다는 그들의 몸을 삼켜갔다. 이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창을 쥔 손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떨림은 있었지만 그 떨림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배에 오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나라를 지키는 병사였고 역사의 증인이었다. 승리의 함성이 사천 앞바다에 울려 퍼졌다. 조선 수군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순신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그는 불타는 바다를 오래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오늘은 이겼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은 더 몰려올 것이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깊고 무거웠다. 병사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도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아침 햇살이 연기 사이로 비쳤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두려움은 여전하지만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거북선과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다. 사천 해전.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바다에 나타난 철갑의 괴수. 거북선은 왜군에게 공포를 심어주었고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수와 같은 이름 없는 병사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모여 역사를 바꾸고 있었다. 1592년 조선의 바다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순신과 그의 병사들은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1292년 여름, 조선의 바다는 이미 2번의 승리를 거두며 백성들의 가슴에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옥포에서의 첫 방역, 사천에서 거북선의 불길이 치솟자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은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바다가 있다. 그러나 왜군의 기세는 여전히 거셌다. 그들은 한양을 차지했고 조정은 무너졌으며 육지의 성마다 무너졌다. 백성들은 피난길에서 절망했지만 동시에 바다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매달렸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 이름은 이제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승리에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냉철해졌다. 승리는 아직 시작일 뿐, 적은 훨씬 더 거대한 파도로 밀려올 것이었다. 이순신은 바다의 결을 읽으며 치밀하게 다음 싸움을 준비했다. 왜군은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를 손쉽게 차지했지만 바다에서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조선 수군의 기세는 점점 강해졌고 특히 거북선의 등장은 왜군 병사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래서 왜군은 조선 수군을 반드시 바다에서 꺾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송선을 지키고 보급로를 뚫어야 전쟁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들은 남해 한산도 앞바다에 대규모 함대를 집결시켰다. 수십 척의 전선이 파도를 가르며 몰려들었고 조선 수군은 그 거대한 함대를 마주해야 했다. 병사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이순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바다를 오래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학의 날개로 적을 감싸라.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도망칠 길을 주지 마라. 이순신은 마침내 비밀리에 준비해온 진법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학익진,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적을 포위하는 진법이었다. 바다 위에 펼쳐진 조선 수군은 점차 반원 형태로 퍼져나갔다. 깃발이 올랐고 북이 울렸다. 배들은 날개처럼 좌우로 퍼져나가며 왜군을 감쌌다. 중앙에는 왜군 배들이 점점 몰려들고 있었다. 적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오히려 조선 수군이 후퇴하는 줄 알고 함성을 지르며 추격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다. 조금 더 들어오면 도망칠 수 없는 죽음의 그물에 걸리게 될 터였다. 이수는 판옥선 위에서 노를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어깨는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하객진의 움직임 속에 자신이 한 날개를 이루고 있음을 느꼈다. 파도는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요동쳤고 바람은 돛을 강하게 밀었다. 그는 두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이 싸움이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왜군이 포위망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배들이 몰려들며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순신의 손이 들리자 북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포, 병사들의 외침과 함께 화포가 불을 뿜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간 불덩이가 적선을 강타했다.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왜군 병사들의 비명이 바다를 메웠다. 또 다른 배에서도 화살이 쏟아졌다. 적은 당황해 우왕좌왕했지만 이미 사방이 막혀 있었다. 앞으로 나가려 해도 막혀 있고 뒤로 물러서려 해도 배가 부딪혔다. 그들은 함정 속에 갇힌 고깃대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조선 수군은 양쪽 날개에서 동시에 공격을 퍼부었다. 화포의 굉음은 천둥 같았고 화살은 비처럼 쏟아졌다. 왜군 배마다 불길이 번졌다. 불길은 순식간에 선체를 집어삼켰고 영희는 하늘을 가렸다. 바다는 붉게 물들었고 파도 위에는 시체와 파편이 떠올랐다. 이수는 귀가 멍멍해질 정도의 굉음을 들으며 온몸을 떨었지만 손에서 창을 놓지 않았다. 적병 하나가 배 위로 뛰어들어왔고 이수는 본능적으로 창을 찔렀다. 피가 튀었고 그는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곧 옆에서 동료의 함성이 울렸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순신의 지휘는 흔들림이 없었다. 배들은 파도 위에서 하나의 날개처럼 움직였고 그 속에서 병사들의 호흡은 하나였다. 왜군은 빠져나가려 했지만 하객진의 날개는 점점 더 조여왔다. 갈 곳을 잃은 배들이 부딪히고 가라앉았다. 조선의 화포는 끊임없이 불을 뿜었고 병사들의 함성은 바다를 뒤흔들었다. 왜군의 외침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육지에서는 승리를 거듭하며 조선을 압도했지만 바다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졌다. 조선 수군의 하객진은 마치 신의 손처럼 그들을 옥죄었다. 몇 시간의 전투 끝에 한산도 앞바다는 왜군의 시체와 불타는 배들로 가득했다. 파도는 붉게 물들었고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다에 몸을 던져 허우적거렸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차가운 물살뿐이었다. 이수는 피 묻은 창을 쥔 채 숨을 몰아쉬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벅찬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그는 어부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병사였다. 승리의 함성이 한산도 앞바다에 울려 퍼졌다. 조선은 바다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었고 왜군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순신은 지휘선 위에서 불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환희보다 더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오늘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적은 여전히 강했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바다는 조선의 것이었다. 하객진의 그날 조선은 바다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증명했다. 1292년 여름 조선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승리했습니다. 거대한 왜군의 함대가 하객진에 휘말려 불길 속에 사라졌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기적이다.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희망은 바다 위에만 머물렀습니다. 땅 위의 조선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은 함락됐고 마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길 위를 떠돌았습니다. 조정은 도망쳤고 관리들은 재산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관군은 싸우기도 전에 흩어졌고 남겨진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를 누가 지켜주는가? 그런데 뜻밖에도 그 대답은 백성 자신에게서 흘러나옵니다. 농부가 낫을 들었습니다. 선비가 창을 들었고 상인이 죽창을 쥐었습니다. 조선이 백성을 버리자 백성이 조선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수,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들과 함께 바다에 있었습니다. 돌아간 고향은 잿더미였고 그의 어머니는 갓난아이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타버린 집터를 바라보았고 이수는 다짐합니다. 고기를 잡던 손이지만 이제는 피를 흘려서라도 지켜야 한다. 그는 길 위에서 같은 눈빛을 가진 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 집을 잃은 농부, 모두가 절망 속에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 무렵 낙동강계 붉은 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외쳤습니다. 나라가 무너져도 백성은 남아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은 사라진다. 그의 이름은 곽재우. 장수도 아니었지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늘어났습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창을 쥐고 곽재우의 곁에 섰습니다. 살생도 해본 적 없었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도 무기 삼아 싸웁니다. 첫 전투 전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의 숨소리, 창날의 날카로움, 불빛 아래 마른 입술. 그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말했습니다. 내가 물러서면 누가 우리를 지킬까? 의병이 된다는 건 단순히 무기를 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들과 협력하며 서로의 출신도 말투도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전투 전에 나눈 말, 빵 한 조각을 나누던 손길, 숨죽인 울음소리, 그것이 그들을 이어주었습니다. 왜군은 조선의 성을 넘고 마을을 불태우며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 못한 것은 들판과 숲속에서 솟아나는 저항의 불꽃. 의병들은 밤에 움직였습니다. 왜군을 유인해 늪지로 빠뜨리고 식량을 실은 마차를 습격하고
기습 후 사라졌습니다. 왜군 장수들은 말했습니다. 전투보다 두려운 건 백성들의 눈빛이었다고. 갑자기 사라진 조선군보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의병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수의 첫 전투는 짧았습니다. 그는 적의 갑옷을 찔렀고 피가 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전우가 쓰러졌고 누군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수는 한 손으로 동료를 부축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이 있다.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호남에서는 고경명이, 충청에서는 조원이 칼을 들었습니다. 승려들도 호국승병이 되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성들도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먹을 것을 만들고 화살을 깎고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누군가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지만 마음은 앞에 있다. 이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피난민이 아닌 전사로 끝까지 무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창이 있었고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전투는 반복됐고 많은 이들이 쓰러졌지만 더 많은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름 없는 백성들이 조선의 산과 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한 백성이다. 어느 날 밤 이수는 불탄 마을에 잿더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별빛이 떠 있었고 영희는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라를 지킨 건 장수가 아니라 백성이었네. 그 말은 이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수천 명 중 하나였지만 조선을 지킨 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전국으로 번지고 조선의 방역으로 이어졌는지를 다음 편에서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지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남았는지를 말해주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692년 임진년 4월 부산 앞바다의 새벽은 고요했다. 바다는 잔잔했고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물결 사이를 맴돌았다. 어부 이수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배 위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다. 파다기는 은빛 물고기들, 비린내, 손끝에 묻은 삶의 무게. 그는 잡은 고기를 팔아 쌀을 사고 병든 어머니께 따뜻한 국을 끓여드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어머니는 밤마다 기침을 했고 아버지는 허리 통증을 참고 배를 탔다. 가난했지만 가족은 함께였다. 해질 녘이면 바닷가에 앉아 고등어를 구웠고 어머니는 미역국에 밥을 말아 아들에게 먹여줬다. 이수는 그 평온이 오래가길 바랐다. 그러나 그날 바다는 고요함을 잃었다. 수평선 너머로 검은 점들이 밀려왔다. 왜군이었다. 곧 하늘은 화살로 뒤덮였고 불길이 돛과 지붕을 삼켰다. 바다는 시체와 불타는 잔해로 가득 찼고 짙은 피 냄새가 퍼졌다. 이수는 중얼거렸다. 이제 이 바다는 더 이상 내 바다가 아니구나. 부산 진성은 무너졌다. 정발 장군은 끝까지 싸웠지만 막을 수 없었다. 성문은 불탔고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도망쳤다. 이수는 피난민 무리에 섞여 남쪽으로 흘러갔다. 길 위의 고통은 끝이 없었다. 굶주림, 갈증, 절망. 길게는 쓰러진 노인이 있었고 아이는 울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전쟁이 남긴 건 고통뿐이었다. 전라도 수군 진영에서 그는 한 장수와 마주쳤다. 배를 모는 법은 아는가? 장수는 이순신이었다. 그는 창도 활도 주지 않았다. 대신 노를 맡겼다. 제인선이 무기야. 이수는 수군의 노군이 되었다.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그는 거북선을 탔고 하객진의 날개가 되어 바다를 갈랐다. 포성이 하늘을 찍고 불꽃이 바다를 뒤덮었다. 내가 멈추면 배가 멈추고 전쟁이 끝난다. 노를 젓던 밤
그는 장석과 속삭이듯 대화했다. 이 바다 끝나면 뭐 할래? 이수가 물었다. 장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살아남아. 그거면 되지. 한밤중 안개 낀 바다 위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를 쥐었다. 배 옆에서 터진 화약에 얼굴이 베었지만 그는 노를 놓지 않았다.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이순신이 그를 지켜보며 말했다. 내 손이 나라를 살린다. 어느 날 동료 노군 하나가 배 위에서 쓰러졌다. 화살이 등 뒤를 관통했지만 그는 끝까지 노를 놓지 않으려 했다. 장석과 이수가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숨을 거두었다. 내 고향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을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밤 배 위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이 슬프게 울렸다. 전투가 끝난 뒤 바다 위엔 시체와 잿더미만이 남았다. 그는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물고기를 끌어올리던 손이 사람의 생사를 가른 손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싸웠고 누군가는 살아남았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다시 어부가 되었다. 바다는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파도 소리는 전우들의 목소리처럼 들렸고 어머니가 부르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왔다. 그는 말이 없었다. 대신 손에 남은 굳은 살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나는 싸웠다. 나는 버텼다. 무너진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앉았다. 이제야 왔어요. 눈물은 말없이 흘렀고 손에 쥔 조개 껍데기를 무덤 앞에 올려두었다. 그 곁엔 피난길에서 흩어졌던 이웃 노파가 앉아 있었다. 다 돌아왔네. 다들 살아서. 노파는 이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마치 오래전에 돌아온 아들의 손을 붙잡듯 떨리고 있었다. 장석과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수군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지워졌고 아무도 그의 마지막을 말해주지 않았다. 이수는 바닷가에 작은 돌무더기를 쌓고 조용히 손을 모았다. 살라나마세요. 네 목까지. 그는 혼잣말을 남긴 채 다시 배에 올랐다. 그는 다시 바다로 나갔다. 배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나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병사였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그는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갔던 날들을 기억했다. 노를 쥔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 속에 세월이, 전우가, 어머니가 남아 있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전쟁은 장군의 이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름 없는 수많은 이수들의 손길이 나라를 살렸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7부에서는 임진왜란의 마지막 장, 노량해전에서 이름 없는 병사들의 눈으로 전쟁의 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길이 바다 위를 핥고 있었다. 검붉은 하늘 아래 배들은 서로 엉켜 있었고 화살과 화약이 쉼 없이 오갔다. 파도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비명을 실어 날랐다. 밤이었다. 하지만 이 바다엔 별빛도 달빛도 없었다. 그저 마지막 전투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바다 위를 밝히고 있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를 쥐고 있었다. 손바닥엔 오래된 굳은 살, 위로 새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노를 젓고 있었다. 그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았다. 긴 여정의 끝,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리고 그 중심엔 그가 있었다. 아니, 그분이 있었다. 그는 문득 피난길에서 본 풍경이 떠올랐다. 산속을 헤매며 아이들이 울고 어머니들이 젖이 나오지 않는 가슴을 부여잡고 흐느꼈다. 바람은 차고 길 위엔 주검이 있었다. 노인이 숨을 헐떡이다 멈춰선 곳, 그 곁을 지나치며 그는 다짐했다. 나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그때 마음먹었던 것이 지금 그를 뇌 붙들어 두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
그는 함대의 맨 앞에 서 있었다. 붉은 갑옷을 입고 검은 갓을 쓴 채 눈은 바다 너머를 뚫어보고 있었고 손은 검을 쥐고 있었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움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표정이었다. 이수는 장군을 보며 생각했다. 저분도 사람일까? 그는 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며 노를 젓고 있었다. 그러나 장군은 단 한 번도 물러나지 않았다. 물러서지 마라. 배를 돌려 적을 감싸라. 장군의 목소리는 파도보다 강했고 화살보다 날카로웠다. 그 외침 하나로 배가 방향을 틀었다. 병사들이 정신을 붙잡았다. 그 한마디가 전장의 균형을 붙들고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모두가 버틸 수 있었다. 이수는 기억했다. 전라도 수군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네가 가진 건 바다를 아는 감각이다. 그 감각을 믿어라.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가 처음 노를 잡았던 날, 두려움에 손이 떨리던 그날, 장군은 배 위에서 그를 지켜봤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말했다. 네가 이 바다를 견디면 조선이 산다. 노량해는 거셌다. 물살은 빠르고 안개는 짙었다. 적은 많고 우리는 적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뒤를 보지 않았다. 전쟁의 마지막,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 그날 밤 장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직접 명령을 내렸다. 배를 반달처럼 펼쳐라. 후방은 내가 맡겠다. 이수는 다시 노를 쥐었다. 물살을 가르며 배가 돌았고 불빛이 번졌다. 갑자기 장군이 있는 본선 쪽에서 짧은 외침이 들렸다. 장군님께서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포성이, 비명이, 노 젓는 소리마저 멈췄다. 바람만이 그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쓰러졌다. 이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아직 검을 쥐고 있었고 눈은 떠 있었으며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피가 흐르고 있었다. 병사들이 장군의 몸을 감쌌다. 소문이 번졌다. 마야스다, 장군이. 그러나 장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배 위를 울리고 있었다. 싸움을 멈추지 마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지금이 기회다. 밀어붙여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이수는 울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노를 쥐었다. 다시 바다를 밀어냈다. 그의 손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장군님이 멈추지 말라 했다. 지금 멈추면 다 끝난다. 포화가 멈추고 안개가 걷히고 새벽이 밝아왔다. 노량해전은 조선 수군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 바다엔 이순신이 있었다. 더 이상 말이 없었고 더 이상 명령도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의 존재가 아직도 이 바다 위에 남아있다는 걸. 전투가 끝난 뒤 이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물결은 평온을 되찾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검은 갓을 닮은 바위 하나를 향해 조용히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 말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는 다시 배에 올랐다. 손에는 노가 있었다. 노를 잡은 손등 위로 햇살이 비췄고 바다는 다시 잔잔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바다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날의 불빛, 외침, 그리고 장군의 마지막 명령까지. 그 바다는 더 이상 단지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였고 그 속에 이수 자신도 녹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싸움의 주인공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 한가운데서 버텼고 움직였고 살아남았다. 장석이 떠오른다. 함께 노를 저으며 웃던 날들. 불에 타 쓰러진 전우의 마지막 눈빛. 어머니가 아파 누워있던 작은 집. 바다에서 잡은 고기로 지어주던 미역국.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모든 것이 남아있었다. 그의 아내, 그리고 이 바다에. 이수는 오늘도 노를 젓는다. 전우의 목소리, 어머니의 숨결, 장군의 눈빛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속삭인다. 나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병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고요한 날에도 가슴이 먹먹했다. 조용한 물살을 보면 전장의 포성이 들렸고
불꽃은 다시 눈앞에서 피어났다. 그는 잊지 않기로 했다. 끝까지 버텨낸 이름 없는 자들이 있었음을. 이것이 마지막 바다를 건넌 한 이름 없는 이의 이야기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8부에서는 임진왜란의 끝자락, 평화를 기다리던 민초들의 삶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돌아보는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노량해전이 끝난 뒤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다. 불길은 사그라졌고 포성은 멎었으며 피냄새도 바람에 씻겨 나갔다. 그러나 이수의 귀엔 여전히 메아리 쳤다. 싸움을 멈추지 마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의 마지막 명령이 아직도 파도처럼 가슴속에 부딪혔다. 그는 이제 싸울 이유가 사라진 세상에서 살아야 했다. 바다를 등지고 육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 길은 전장보다 고통스러웠다. 쓰러진 초가, 타버린 들판, 무너진 성벽, 삶이 있었던 자리에 죽음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고향 마을에 닿았을 때 그는 걸음을 멈췄다. 바닷가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없었고 작은 부뚜막도, 미역을 삶던 솥도, 어머니의 그릇도 보이지 않았다. 무너진 담벼락 뒤편에서 한 노파가 나왔다. 이순야, 살아있었구나. 그녀는 어머니의 친구였다. 피난일에 서로 흩어졌던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이웃이었다. 마을은 더 이상 마을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웃음 대신 침묵이 흐르고 집 대신 폐허가 있었다. 남은 사람들은 하루 한 끼로 연명하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하루를 버텼다.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전쟁은 그들에게 말하는 법도 빼앗아갔다. 이수는 하루는 무너진 지붕을 고치고 하루는 바다에 나갔다. 배는 없었지만 조개를 캐고 해초를 말리며 다시 손을 움직였다. 그는 여전히 바다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바다만이 자신이 돌아갈 곳임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 아이 하나가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 전쟁에서 사람 죽였어요. 이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저희 집에 생선 구우면 먹으러 와요. 그 말 한마디에 이수는 처음으로 웃었다. 전쟁 이후의 웃음이었다. 낯설지만 따뜻한. 이수는 밤이면 종종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불타는 배가 떠올랐고 장석이 부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어떤 밤은 식은땀에 젖은 채 눈을 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바닷가로 나가 조용히 물을 바라보았다. 이젠 그 바다를 원망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삼켰지만 결국 자신도 품어준 곳이니까.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손을 잡았다. 무너진 집터에 돌을 얹고 지붕에 새 볏짚을 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그 눈빛 속엔 함께 버티고 있다는 연대가 피어났다. 이수는 마을의 배를 수리했고 옆집 할머니는 김을 말렸다. 그렇게 삶은 다시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언젠가 장석의 고향을 찾았다. 그가 자주 말하던 이름 없는 바닷가 마을. 그곳엔 노모와 어린 딸이 남아 있었다. 이수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장석과 함께 싸웠습니다. 끝까지 용감했습니다. 노모는 말없이 울었고 아이는 그를 껴안았다. 그 순간 이수는 장석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 것 같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전쟁이 남긴 폐허 위에 삶은 다시 자라났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지붕을 세우고 땀으로 논을 일구고 바다를 다시 품었다. 누구도 영웅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아이들은 다시 바닷가에서 조약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김을 말리고 그물 손질을 했다. 잃어버린 시간이 천천히 아주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하루는 아이가 다시 물었다. 아저씨는 영웅이에요? 이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돌아온 사람이란다.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 제일 용감해요. 그 말에 이수는 조용히 웃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웃음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이수는 생각했다. 우리가 이긴 건 적을 무찔러서가 아니야. 버텼기 때문이야.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일, 잃어버린 시간을 복구하는 일, 그리고 다시 웃음을 짓는 일. 그는 그것이 더 어려운 전투임을 깨달았다. 바다를 다시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어부였고 병사였고 이제는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아가야 해. 노를 쥐던 손엔 여전히 굳은 살이 있었지만 그 손은 이젠 칼이 아니라 생명을 일구는 손이 되었다. 해가 지면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수는 이제 알았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도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피로 물든 바다도 다시 고기를 품고 불타버린 땅에도 새싹은 돋아난다는 것을. 밤이 깊을수록 이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전쟁에서 죽은 이들의 이름은 별처럼 남아 있었고 그는 그 별들 아래에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전쟁을 몰랐으면 했다. 바다를 피로 물들이는 대신 고기잡이 노래로 채웠으면 했다. 그는 다시 노를 깎았다. 자신의 손에 맞게 조용히 천천히 언젠가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이수에게 남은 마지막 책임이자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루를 살아냈다. 말없이 묵묵히 한 발 한 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수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들의 삶은 이 땅에 깊이 새겨졌다. 우리는 그들의 버팀을 기억해야 한다. 그게 역사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별처럼 남은 이들의 삶은 오늘 우리의 숨결이 되었다. 이것이 전쟁 이후에도 끝까지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름 없는 이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마지막 9부에서는 임진왜란이 끝난 조선의 풍경과 그 속에서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의 마지막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조선의 어둠을 뚫고 새벽을 맞이한 그 날을 함께 마주해 주세요. 1593년 전쟁은 끝났다고들 했다. 왜군은 물러갔고 조선은 다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전쟁터에 머물러 있었다. 전란이 휩쓸고 간 마을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거웠다. 파괴된 집과 무너진 담벼락, 잡초만 자란 논밭,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말없는 얼굴이 그 적막함을 더했다. 이수는 새벽마다 바다로 나갔다. 그는 다시 어부였다. 그러나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물을 꿰매는 손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바다를 바라보는 눈엔 전우를 떠나보낸 그리움이 어렸다. 그는 새끼줄을 꼬고 낡은 배를 손질하며 마치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을 되짚는 듯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다. 파도는 말이 없었고 갈매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날아들었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거센 물살 속을 헤엄치고 있었다. 고향 마을은 조금씩 숨을 되찾아갔다. 무너졌던 지붕엔 새볕이 피얹히고 불타던 논밭엔 새싹이 돋아났다. 아이들은 다시 조약돌을 던지고 어른들은 생선을 손질하며 웃었다. 웃음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사람들은 그 어색함조차 감사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새로운 전쟁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자주 장석을 떠올렸다. 함께 노를 저으며 전장을 누비던 날들, 거북선 안에서 나눈 농담,
마지막 눈빛, 그리고 말없이 사라진 전우의 뒷모습. 장석은 이제 없다. 하지만 이수는 잊지 않았다. 장석이 남긴 말. 그냥 살아남아. 그거면 되지.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이수를 버티게 했다. 장석뿐 아니라 기록되지도 못한 수많은 전우들이 있었다. 이름 없는 병사들, 노를 잡고 숨을 삼키며 싸웠던 이들. 그들의 피와 땀이 나라를 지탱했다. 이수는 그들을 위해 바다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가만히 밤이 오면 별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이수는 이순신 장군을 떠올렸다. 단호했고 조용했고 깊었던 그 눈빛. 백성을 버리지 말라. 장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명령이자 유언이자 지금도 이수를 지탱하는 기도였다. 그는 장군의 무덤 앞에 작은 소라 껍데기를 두고 중얼거렸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하루는 마을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는 영웅이에요? 이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란다. 나는 그저 돌아온 사람이야.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저희는 아저씨 덕분에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서도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말에 이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전쟁 이후의 첫 진심이었다. 그는 아이에게 노를 물려주었다. 자신의 손에 맞게 깎은 노였다. 이건 그냥 나무가 아니야. 바다를 이기는 법이야. 아이는 조심스럽게 노를 쥐었고 그 손에 희망이 실려 있었다. 이수는 알았다. 다음 세대는 더는 칼이 아니라 삶을 위한 도구를 손에 쥘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마을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자라났다. 바다는 다시 고기를 품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다.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누구도 깃발을 흔들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선언이었다. 희망은 그렇게 이름 없는 날들 속에서 피어났다. 어느 날 낡은 항아리 속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했다. 이수야, 살라만 있거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편지를 품에 안고 바닷가에 앉았다. 파도는 여전히 출렁였고 그 속엔 누군가의 목소리가 실려 있었다. 살아줘서 고맙다고, 버텨줘서 고맙다고. 이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귀에 들려오는 건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들.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어부였고 병사였고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 마른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졌다. 전쟁은 끝났다. 이수의 이야기도 이제 끝이 났다. 그러나 그가 버틴 시간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 속에 살아있다. 역사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 삶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수의 마지막 이야기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 오늘까지 9부에 걸친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름이 아니라 버틴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이 땅을 지켜냈고 앞으로도 지켜낼 것입니다.